네, 안녕하세요. 최필성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여부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 여부 결정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저는 수익률을 어떻게 책정해서 그 책정된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를 판단할 것인데요. 수익률 결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어림셈법과 할인 현금 수지범소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가를 투자할 건지 말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은 그 말 그대로예요. 어림 잡아서 셈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받고 있는데 요거 10억에 팔아주시오 하고 이제 손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소유자죠, 그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사장님, 요 금액은 1억에 500이고 매가가 10억이면은 수익률이 한 6.67% 정도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한 매매 가격이니 한번 제가 잘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계산기의 힘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월 차임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500만 원 월 차임이 500만 원이다. 그래서 얘를 1년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11을 곱하면은 6천만 원 나오죠, 그죠? 6천만 원이 나온다. 매가가 10억이라 그랬죠. 10억. 임대보증금은 1억이다. 10억에서 1억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는 9억권이 된다. 그럼 6천만 원을 6천만 원을 9억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수익률이 뭐 지금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쌀집 계산기도 좋고 공학용 계산기도 좋습니다. 간단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 계산해 보면은 6.666 막 점점 계속 나가죠, 그죠? 그래서 대략 6.67%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지금 얘들은 1억에 월세 500만 원이고 10억일 때 계산한 거잖아요. 만약에 보증금이 5천이고 월세가 250, 매가가 5억이다. 요거는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올까요? 자, 아까 보증금이 1억이었죠, 그죠? 1억이었고 월세가 500이었고 매가가 10억이었다. 딱 절반으로 나눈 거죠. 절반으로.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의 수익률도 6.67%가 나온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 단위를 키워볼까요? 매가가 100억이고 보증금이 10억이고 월 임대료가 월세가 5천만 원이다. 요거는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올까요? 아까 매가가 10억일 때 거의 다 지워졌네요. 매가가 10억이고 임대가가 보증금 1억에 월 500이었잖아요. 그게 6.67% 나왔잖아요. 곱하기 10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6.67%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오셨을 때 수익률 계산할 때 일단 기준점을 하나 잡아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중개업은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저는 10억짜리면은 1억 보증금 1억 월세 500일 때 6.67%가 나온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버렸어요. 넣어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고 5억짜리면 5,250만 원이면 6.67% 나옵니다. 그리고 뭐 100억짜리면은 10억에 5천만 원이면은 6.67% 수익률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조건 수익률이 6% 이상은 됐어야 됐어요. 6% 중반 수준 이상 봤었죠. 그 당시에는 상가 투자하려면은 왜 금리가 뭐 6, 7% 넘었으니까요. 뭐 5% 안팎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 전에는 IMF 전에 뭐 IMF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IMF 전에는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가 거의 10% 수준이었어요. 그게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선진 금융 기법이 도입되고 외환 자유화 시행되면서부터 금리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2020년 전후는 초저금리였죠.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뭐 5%대에서 3.5%, 3%대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는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 수준이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림셈법은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면요 계산기 힘을 빌려도 됩니다. 손님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물을 받았어요. 매물을 받았고 이제 투자 손님, 매수 손님이 찾아오죠. 찾아왔을 때 매수 손님한테는 이제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 여기서 이제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개념 나오는데, 요구 수익률이란 거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필요로 수익률이기 때문에 주관적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은 나는 7% 이상 돼야 돼. 말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난 6%만 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개개인별로 요구 수익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개인, 주관적 수익률이다. 그다음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의 개념은 어떤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짜리가 아까 1억에 500 월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상 물건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그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얘는 뭐 주인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물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유자가 누군가에 따르지 않고 그 물건 자체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런다. 객관적 수익률. 그래서 이제 주관적 수익률과 객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최소한 7% 이상은 수익률이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10억짜리는 6.67%였죠. 그죠? 얘는 7%인데 얘는 6.67%였다. 요구 수익률이 크네요. 그럼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나는 무조건 7% 이상, 7% 이상 나와야 되는데 얘는 6.67%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요구 수익률 B 같은 경우는 6% 이상만 되면 나는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이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기대 수익률은 6.67%니까 부동호가 바뀌겠네. 그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니까 나는 투자할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한테 물건을 붙이면 안 되고요. B한테 물건을 붙여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의 소액, 뭐 5억이든 10억이든 뭐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림셈법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주 직관적 계산 방법이다, 그죠? 아주 직관적이다. 머리로 암산도 가능하고 또 뭐 조금 복잡하면은 계산기 있잖아요, 그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기 힘을 빌려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 계산 방법으로 단순 간단하게 명료하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림셈법은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공부도 하셨을 거고 지금의 500만 원, 현재의 500만 원하고 뭐 3년 뒤에 500만 원하고 가치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0만 원 줄까 3년 뒤에 500만 원 줄까 하면 언제 500만 원 달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달라고 그러죠. 지금 이 500만 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은행에 예치만 해놔도 이자가 붙잖아요. 무조건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얘는 화폐의 그런 중요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수지 변동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월세가 500이라고 해서 3년 뒤에 5년 뒤에도 계속 500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경기가 좋아지고 뭐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월세를 올릴 것이고, 그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상권이 좀 죽어나간다. 그럼 월세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가의 가치를 추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어림셈법. 그래서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가볍게 요 정도 되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림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일명 DCF법이죠. 여러분들 다 들어는 보셨고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 계산에 들어가고 뭐 수학적 방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이 안 풀래 그냥 한 문제 제껴 요랬을 가능성도 클 거예요. 뭐 다 이해합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아까 어림셈법은 좀 소액, 그죠? 소액 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같은 경우는 좀 고액의 상가, 뭐 건물 있죠, 그죠? 꼬마 빌딩, 뭐 상업용 빌딩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맨날 5억, 10억짜리만 거래할 건 아니죠. 좀 눈을 높여서 원당 가슴에 원당 꿈을 품고 100억, 200억, 뭐 1000억짜리도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DCF법을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된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진 않겠죠. 컨설팅 보고서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컨설팅 보고서 막 뭐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몇천 페이지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하고 뭐 다양해도 이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테이블이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테이블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DCF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매기 영업수지와 두 번째 지분 복귀, 요 두 개가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영원히 그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5년만 보유했다가 월세 받았다가 5년 뒤에 난 다시 팔 거야. 아니면은 10년 보유했다가 나는 10년 뒤에 다시 팔 거야. 이제 그게 현명한 투자자의 행태죠, 그죠? 영원히 보유하진 않죠. 어느 순간에 매각 차익을 노리고 빠지는 케이스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100억짜리. 10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투자자 돈이 50억이 있고요. 투자자는 50억밖에 없기 때문에 50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 100억짜리 상가를 산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투자자는 5년 동안만 보유할 거야. 그리고 5년 뒤에는 팔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한번 테이블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5년이니까 1기, 2기, 3기, 4기, 5기 다 이제 연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죠? 지금 투입하는 거는 연기가 되겠죠. 연기에 내가 대출 50억을 끼고 내 돈 5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영업수지, 매기에 내가 받는 돈, 그죠? 받는 돈 하고 요걸 합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팔았을 때 들어온 돈 있잖아요. 그거를 합산해서 투자 가치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기 영업수지, 영업수지를 계산하면 여기가 연기라고 했고요. 내가 50억을 투자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이냐, 요거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1기에 뭐 한 6천, 아니죠, 6천이 아니죠. 너무 적네, 그죠? 6천이면 투자 안 합니다. 6억, 1년에 6억.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6억 5천. 3년 차까지 경기가 좋더라. 그래서 여기는 3년 차에는 7억. 4년 차에는 아무래도 호경기에서 불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뭐 6억 5천. 5년 차에는 더 안 좋아져서 뭐 6억 수준에서 연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 이렇게 적어보죠. 근데요, 여기 이제 테이블로 PGI, 영어로 적어놨는데 PGI, Potential Gross Income, 잠재 총소득이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PGI라고 그럽니다. 이 PGI가 뭐냐면요, 원룸 100개가 있는 통건물을 투자하게 됐어요. 근데 원룸 100개가 100% 다 차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이 PGI라는 거는 원룸 100개가 하나도 공실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까는. 그래서 잠재 총소득이죠.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상가, 모든 원룸이 임대가 되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PGI다. 근데 얘는 이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VNB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VNB가 뭐냐면은 vacancy and bad debt예요. vacancy, 공실. 항상 공실은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bad debt, 월세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100% 월세를 다 받을 수는 없죠, 그죠? 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들어가 봤더니 야반 도주하고 없더라. 그래서 월세도 떼먹고 많이 도망가죠. 그래서 월세 못 받는 손실, 이런 걸 VNB라고 그러고요. 요걸 보통 우리는 5%에서 10%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금액만큼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다음 OI, Other Income. 옛날에는 이제 커피 자판기, 이제 그 건물주가 원룸 건물 같으면은 100세대가 있다, 100개가 있다라면 건물주가 1층에다가 커피 자판기 이런 걸 딱 설치해 놓고 거기서 자판기 수익을 얻죠, 그죠? 획득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커피 자판기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새 뭐 어떤 걸 하냐면은 이제 무인 세탁점 그런 걸 하죠. 그래서 뭐 독신자들 집에서 빨래하기 힘드니까 뭐 밑에 내려와서 무인 세탁점에 가서 돈 주고 이렇게 세탁하게 되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뭐 커피 자판기 수입이나 무인 세탁점 수입 같은 경우는 그 건물, 부동산으로부터 오는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얘들은 PGI에 포함되지 않고 other income,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GI에서 VNB를 빼고 OI를 더해주면은 EGI, Efficient Gross Income, 유효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요게 계산에 대해서 놓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인마이 포켓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OE, Operate Expenditure, Operate Expense, 이제 영업경비. 우리가 관리인을 두면은 관리인 월급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죠? 뭐 시설물이 고장나면은 시설물 수리를 해줘야 되고, 또 고쳐줘야 되고, 또 뭐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OE, 영업경비를 한다. 그럼 EGI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빼줘서 나오는 값이 NOI, Net Operating Income,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 근데 순영업소득이 100% 내 주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빼줘야 될 게 DS라는 게 있어. DS가 뭐냐면은 Debt Service, 부채 서비스예요. 아까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내 돈 50억하고 대출 50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대출 50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나가야 되겠죠. 매기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요새는 다 만기일시 상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기일시 상환이라면은 매기 이자만 불입이 되는 거고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일 때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 금액을 빼줘야죠. NOI에서 DS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BTCF가 나온다. BTCF, Before Tax Cash Flow, 세전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BTCF가 인마이 포켓이 아니죠. 뭐를 빼줘야 되죠? 영업소득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세 납부해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는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텍스, 영업소득세까지 빼준 금액이 ATCF다. ATCF. 요게 이제 완벽한 인마이 포켓입니다. After Tax Cash Flow, 세후 현금으로. 이 금액이 완벽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 1개 얼마, 2개 얼마, 3개 얼마, 4개 얼마, 5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계산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이게 뭐 그냥 말로만 해서 그렇지 엄청 복잡하죠. 원룸이 100개면 100개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층별로, 호별로, 뭐 남향이다, 북향이다, 서향이다,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내부 원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높은 층은 좀 비쌀 것이고, 낮은 층은 좀 뭐 햇볕이 잘 안 드니까 좀 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저는 뭐 원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다 이제 만들어 주죠. 인간이 하기엔 좀 힘드니까. 그래서 얘들을 계산해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전 1년 후 금액하고 5년 후 금액하고 가치가 다르죠. 아까 그걸 뭐라고 했죠? 화폐 시간 가치잖아요. 그죠? 그다음 지금 연기.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이 시기에 연기 시점이기 때문에 1년 뒤 들어오는 돈을 적정 할인율로 현재 가차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년째 들어온 것도 현재 가차 시켜야 되고, 3년차 들어온 것도 현재 가차 시켜야 되고, 4년차 들어온 것도 현재 가차 시켜야 되고, 5년차 들어온 것도 현재 다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연기로. 할인율은 어떤 걸 쓰느냐? 요 할인율 결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시장 상황, 그 해당 지역, 해당 물건에 따라서 할인율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합산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화된 합산 금액이 나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분 복귀. 지분 복귀액이 뭐냐면은 아까 5년 동안 보유한다 했잖아요. 5년 뒤에 팔았을 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지분 복귀액이다. 이 지분이 왜 붙냐? 지분 복귀. 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받았기 때문에 자녀 대출 원금은 상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나의 지분으로 들어온 복귀액이 얼마냐?
그래서 지분 복귀라고 말합니다. 자, 매도 가격. 처음에 매도 가격. 나는 5년 뒤에 뭐 100억에 샀으니까 150억에 팔겠다. 근데 이 돈이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니죠, 그죠? 매도 경비가 있습니다. 매도 경비 뭐 제일 중요한 게 중개 보수 또는 뭐 컨설팅 수수료 이런 게 있겠죠, 그죠? 150억에서 이런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들 다 빼고 하니까 크게 149억 정도 할까요? 그리고 미상환 저당 잔금 5년 동안 내가 상환하고 남은 금액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빼줘야 되겠죠. 얘를 미상환 저당 50억에서만 20억 값부터 할까요? 한 30억 갚았다 하죠, 그죠? 그래서 20억이 남았다. 20억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29억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가 뭐죠? 우리나라 따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한 20억 나왔다 볼까요? 20억 나왔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은 109억 정도 되겠네, 그죠? 109억. 요게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이게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죠, 그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고, 대출 잔금 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까지 다 내고 이제 더 낼 게 없는 게 109억이다. 그럼 109억이 인마이 포켓이 되는데 정말 실제 투자 가치 109억이냐? 아니죠. 5년 후에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5년 앞으로 평가를 시켜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매기 영업수지 평가하고 지분 복귀액의 평가 얘 두 개를 더한 게 투자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투자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업수지하고 지분 복귀액 만약에 영업수지의 평가가 뭐 한 40억이고 지분 복귀액의 평가가 80억이었다. 이걸 합치면은 120억이 되네, 그죠? 120억이 됐습니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네요. 금액을 제가 너무 크게 잡았네요. 여기에 영업수지 평가가 30억이고 지분 복귀액 평가가 한 60억 정도 됐다. 그러면은 합치면 90억이 되겠죠. 근데 아까 얼마를 투자했죠? 100억인가요? 100억짜리 건물을 샀죠. 근데 내 돈은 50억만 들어갔죠. 대출 50억 받았잖아요. 근데 대출 받은 거는 다 여기서 계산을 다 해버렸어요. 그죠? 아까, DS, 뎁터 서비스로 다 빼줬고요. 지분 복귀액에서도 미상환 저당 잔금을 다 빼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90억은 오로지 나의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다. 근데 내가 투자를 얼마 했죠? 50억 했잖아요. 50억 했죠? 그러니까 내가 50억 투자했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평가했더니 90억이더라. 얼마가 남아요? 플러스 40억이잖아요. 그럼 투자를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 영업수지 평가와 지분 복귀 평가가 45억이더라.
투자해요 말아요? 안 하죠. 내가 50억 들어갔는데 투자 가치가 4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45억 이하로 낮춰달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투자 가치 산정해서 현재 투자 금액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슨 법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일명 DCF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상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익률 산정 방법을 어림셈법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림셈법은 간략하게 월차익 곱하기 12를 해서 이거를 매매 가격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한값으로 나눈다. 그래서 나눈 값이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다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미래의 현금 수지를 고려 안 했다.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DCF법은 매기 영업 수지의 현가와 지분 복귀액의 현가를 더해서 투자 가치를 산정하고 이 투자 가치가 나의 현재 투입 금액보다 크다면은 투자를 할 것이고 작다면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림셈법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 상가 투자에 활용이 되고요. DCF법 같은 경우에는 좀 고액의 상가, 꼬마 빌딩이라든지 업무용 대형 빌딩 이런 거를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